3. 가륜회의. 6월 하순이 되자 동무들은 약속한 대로 가륜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가륜에는 이미 우리의 혁명 조직들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1927년경부터 만주각지로 쉽게 내왕할 수 있는 교통의 분기점에 활동기지를 하나 만들어둘 필요를 느끼고 공청 핵심들을 파견하여 이 일대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륜에서 회의를 하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이것이 교통상 편리한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과 회의 참가자들의 신변 안전과 비밀 보장을 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은폐된 활동기지라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가륜은 반일운동자들의 내왕의 잦은 고장이었지만 적들에게는 노출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 고장 인민들이 또한 우리의 일이라면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장소로는理想적인 것이었다. 내가 가륜에 도착하니 소년탐험대 총대장인 정행정이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가륜에 갈 때면 늘 그가 역에 마중을 나왔다가 나와 동행하곤 하였다. 가륜에 와보니 돈 하나 길림보다는 분위기가 좀 평온하였다. 오삼시 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뒤여서 그 당시 간도의 공기는 대단히 험악하였다. 그런데다가 일본 군대 동만 출병이 박도한 것과 관련하여 정세는 더 긴장해졌다. 일제가 간도의 군대를 들이밀려고 한 것은 이 일대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혁명운동을 진압하고 만몽을 점령하며 소련을 침공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데 있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라남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제19사단 사단장 가와시마 중장이 영종, 연길, 백초구, 두도구 지방을 순시하고 있었다. 국민당 길림군 참모장과 민정청 청장도 때를 갖춰 동만을 시찰하였다. 간도지방의 혁명조직들이 동만으로부터 일본군 중장과 국민당 참모장, 민정청 청장을 내몰라고 호소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나는 그때 가륜에 가서 진명학교 교원들인 류용선과 장서봉의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장서봉은 진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동아일보 지국장의 일도 겸하여 보았다. 그는 차광수처럼 글도 잘 쓰고 식견도 높은 데다가 일도 잘하여 동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것이 흠이었다. 동무들이 충고를 주면 자기 아내가 지나치게 봉건적인 여자여서 도무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타발하였다. 장서봉이 가정생활에 취미를 붙이게 하느라고 내가 여러 번 설복도 하고 비판도 하였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장서봉은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후 무기를 구입하려고 장춘에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전향하였다. 한때는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도 동원되었다고 한다. 가륜을 혁명화하는 데서 김혁과 장서봉은 특별히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들은 이 지방의 유지들과 힘을 합쳐 학교와 야학을 세우고 그것을 거점으로 교육운동을 벌였으며 농민회, 청년회, 소년회, 부인회 등 종래의 계몽단체들을 농민동맹, 반지청년동맹, 소년탐험대, 부녀회 등의 혁명적인 조직들로 개편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항일혁명의 담당자로 훌륭히 교양 육성하였다. 김혁의 주관하에 잡지 볼세비쿠가 창간된 것도 바로 가륜이었다. 나는 가륜에 가서도 사도항구에서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두고 사색을 계속하였다. 한 달가량 사색하고 정리한 것을 종합해보니 포구나 부피가 큰 글이 되었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지도리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 절박성을 뼈에 사무치도록 통감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도리론이 없이는 혁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었다. 자주성을 요구하는 피압박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세계적 규모에서 더욱더 확대되었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대륙은 아시아였다. 아시아가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의 중심 무대로 된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이 무렵에 와서 아시아 후진국들의 리권을 강탈하기 위한 침략을 더욱 노골하였기 때문이며 동방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과감히 떨쳐 일어나 도처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결사적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 외세를 구축하고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동방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써도 멈춰 세울 수 없었다. 소련, 몽골 혁명의 약진에 발을 맞춰
중국, 인도,越南, 버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의 억센 조류는 경랑처럼 끌어본지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도의 거리에서 방직공들이 붉은 길을 들고 시위를 단행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중국 인민은 제2차 국내전쟁의 불길 속에서 1930년대를 맞이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투쟁과 국내 인민들의 적극적인 진출은 우리를 끝없이 흥분시키고 분발시켰다. 당을 내오고 옳은 지도리론만 내놓는다면 인민을 골기시켜 얼마든지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일 수 없는 신념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 시기에 와서도 우리나라 민족해방투쟁 무대에는 각 당 각파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 등장하여 대중을 이렇게도 이끌고 저렇게도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理論들은 이러저러한 시대적 기급적 제한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때까지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우리가 그중 높은 형태의 투쟁이라고 본 것은 독립군들의 무장투쟁이었다. 이 투쟁에는 민족주의 좌익 진영에서 가장 적극적인 반일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이 독립군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무장투쟁을 시작하는 것은 독립전쟁을 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대에 의한 군사활동으로서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테러 전술만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도라고 주장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잘 훈련시켜 두었다가 소련,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일본과 전쟁을 할 때 그들과 연합하여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주장들은 어느 곳이나 다 일제와의 혈전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군의 투쟁은 이러한 처지를 끝까지 관철할 만한 과학적인 전략 전술을 갖추지 못하였고, 독립전쟁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강력하고 세련된 지도부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투쟁을 인적, 물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 기반을 꾸리지 못하였다. 개량주의理論 가운데서는 실력 양성론이라는 안창호의 준비론이 독립운동자들의 화제거리로 되고 있었다. 우리는 안창호란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의 일생을 고스란히 바친 청렴하고 양심적인 애국지사로 존경하고 있었지만 그의理論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았다. 상해 임시정부의 비폭력적 독립운동 노선도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였다. 상해 임시정부가 조직된 지 얼마 안 되어 사람들의 실망을 자아낸 전제로 된 것도 이 단체가 시종일관 한 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비폭력적인 외교로선에 매달려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만큼 군사로선을 절대화하고 있던 독립군은 이것을 한사코 냉대하였다. 조선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어달라고 애걸한 리승만의 청원에 대해서는 무슨 노선이라고 말할 것도 없으며, 민족주의 우파가 제창한 자치론 역시 민족의 독립정신에 배치되는 하나의 몽상에 지나지 않았다.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도 조선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전략 전술을 세우지 못한 채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었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선행세대의 전략이나 노선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약점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외면한 데 있었다. 선행세대의 운동자들은 한결같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진리를 무시하고 있었다. 수백만 대중의 조직된 힘에 의거해야 일제를 타도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반일운동자들은 혁명도 독립전쟁도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이런 입장에서 기초 축성은 별로 하지 않고 몇몇 상층 인물들로서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당을 만들었으며,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3인 1당, 5인 1파식으로 서로 분열되어 여러 해 동안 헤게모니 싸움을 벌였다. 선행세대의 로선이나 전략들은 또한 조선의 산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지 못한 심중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조선의 산 현실에 부합되는 옳은 지도理論을 내놓자면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시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지도理論을 마련한다고 하여
10월혁명의 경험 같은 것을 통째로 받아들여도 안 되었고 국제당이 그 어떤 만병통치의 처방을 가져다 줄 것 같이 기대하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도 안 되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인민대중의 힘밖에 없다. 2천만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하나로 묶어 세워 일본 제국주의자들과의 혈전을 벌이자.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자주 울렸다. 나는 이런 충동을 안고 오늘 우리가 주체라는 이름을 달아서 부르고 있는 사상을 보고에 구절구절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보고에 담으려고 한 내용들은 모두 우리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들이었다. 나는 그때 특히 무장투쟁 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보고에서 무장으로 전면적인 항일전쟁을 벌일 때에 대한 문제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본 노선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무장투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것을 방침으로 확정하기까지에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였다. 가련에서 이 문제를 방침으로 채택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적수공권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조건에서도 나는 무장투쟁을 하자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손으로 세형의 군대를 창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지 따로 군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반일 군사 역량이 분열되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독립군이 우경화되고 반동화되어 가는 조건에서 그 속에 들어가 군대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무장활동을 벌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1930년 당시 독립군의 무력은 매우 열세한 상태에 있었다. 국민부 산하에 독립군의 무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9개 중대밖에 되지 않았다. 그 무력조차도 상층의 분열로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대립되어 있었다. 국민부파란 독립군이 10여 년 동안 틀어지고 온 기존 방침의 고수를 절대화하는 보수 세력이었고 반국민부파란 기존 방침을 반대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는 혁신 세력이었다. 반국민부파 인물들은 공산주의에 공감하면서 그와의 제휴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을 제3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닌 새로운 중도 세력이라는 뜻이다. 민족운동 내부에서 반국민부파와 같은 제3세력이 대두하였다는 것은 이 운동의 방향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향이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의 대립으로 독립군 역량은 분열되었고 민족운동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독립군의 중대들은 대체로 유격전쟁을 하는데 불리한 볼방지대의 부락들에 주둔하고 있었다. 무장도 변변치 못하였지만 규율이 문란하고 훈련 상태가 저조한 데다가 군중들과의 관계도 잘 가지지 못하였다. 청산리 전투나 봉오골 전투에서와 같이 일제의 대부대를 무리로 통쾌하게 섬멸하던 1920년대 초의 전성기와는 달리 독립군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남만 정청대회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갔을 때 나는 현묵관과 함께 국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국민부 역량을 가지고 일본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가 국민부 자랑을 너무 하기 때문에 자국을 주느라고 던진 물음이었다. 승산은 무슨 승산. 이렇게 버티다가 대국들이 도와주면 독립을 하는 거지.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아연해졌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배심도 없이 대국들의 원조를 기다리면서 맹목적으로 싸우는 군대가 어떻게 맥을 추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농담 삼아 국민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한테 모조리 넘겨주지 않겠는가. 무기만 넘겨주면 우리가 3, 4년 안으로 일본 놈들을 몰아내겠다고 말하였다. 대회 준비위원들에 대한 대로가 있기 전이어서 그때까지는 그런 농담을 할 여유가 있었다. 현묵관이 원래 길림 시절부터 내 농담은 잘 받아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쓴웃음만 지었다. 철없는 공상을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국민부 군대 같은 것을 가지고서는 현상 유지만 하자고 하여도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형의 군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무장투쟁만이 가장 철저하고 혁명적인 반일 항전으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만이 자기의 무장대오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 애국 역량을 폭넓게 집결시킬 수 있으며 대중의利益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전략 전술로 무장 성전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전개하면서 전반적 조선혁명을 승리로 영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다도해야 할 일본 제국주의는 청일, 러일 두 전쟁에서 자기 영토의 몇십 배나 되는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대국들과 싸워 쉽사리 승리한 신흥 군사 강국이었다. 이런 강국을 다승하고 나라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한다는 것은 그 세계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을 타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광신적인 황도정신을 타승하고 명치유신 후 신흥 일본이 근 70년 동안 일으켜놓은 모든 인적, 물적, 재정적 역량과의 소모전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장투쟁만 하게 되면 3, 4년 안팎에 일본을 패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젊은 혈기가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생각이었다. 일본 군벌들이 그런 고백을 들었더라면 아마 앙천대소하였을 것이다. 무슨 담보로 그렇게 판정했는가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다. 맨주먹밖에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담보가 있었겠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애국심이었고 젊은 혈기뿐이었다. 우리가 3, 4년 안팎이라고 한 것은 일본의 힘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애국심이 그보다 더 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담보가 있었다면 그것은 2천만 민중의 힘이었다. 2천만을 잘 훈련시켜 도처에서 들고 일어나 일본 군경들을 적치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으리라는 배심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투쟁을 본때 있게 해나가자면 대중적 지반을 잘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로부터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대한 구상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조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화성의숙 시절이라면 민족의 힘을 처음으로 느끼고 내리에 새겨둔 것은 3.1인민봉기 때였다. 내가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묶어 세우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겠다는 결심을 품은 것은 길림 시절이었다. 2천만의 총동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적적인 항전이 없이는 식민지 노예의 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순수한 계급혁명이라면 노동자 농민 대중만이 혁명의 동력으로 되겠지만 우리 혁명의 성격 자체가 봉건을 반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인 것만큼 노동자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 학생, 지식인, 애국적인 정교인, 민족 자본가들도 다 혁명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였다. 우리의 원칙은 민족해방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일 애국 역량은 다 집결하고 다 동원시키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런 노선을 내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고전에 없는 규정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을 제외한 다른 계층들과 동맹을 맺겠다는 것은 몽상이라고 하였으며 정교인이나 기업가 계층들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고 하였다. 화요파에서 김찬이 한때 국민부의 몇몇 인물들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자의 자리에서 드러낸 것도 그런 관점 때문이었다. 민족주의자들 중에도 공산주의자들을 냉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는 민족주의가 금물이었고 민족주의 운동 내부에서는 공산주의가 금물이었다. 이런 경향은 민족 역량을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두 개 진영으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리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년대 중엽부터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진영의 합작을 위한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1927년에 신간회의 창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신간회의 주련은 이념이 달라도 민족을 위한 길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 사변으로 민중은 누구나 이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과 그의 매수 이용된 개량주의자들의 분해작용으로 하여 이 단체는 1931년에 그 해체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역량이 애국이라는 대전제로 견고한 결합을 일으켰더라면 설사 안팎의 파괴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신간회의 해산으로 모처럼 성사되었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합작이 유산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었다.
민족을 우위에 놓지 않고 이념만 절대화하게 되면 진정한 합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민족 해방이라는 대전제를 첫자리에 놓는다면 어떤 계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나의 견해였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해방 후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 선생과도 합작하였고 지금도 모든 결의의 리성을 향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남는 것은 외세와 매국노들 뿐이다. 민족의 대단결이 그처럼 귀중한 지상의 과제이고 경륜이기에 우리는 반공 일선에서 우리에게 정뿌리를 맞대고 평생을 살아온 최홍희, 최덕신 선생이 평양으로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혈육의 종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때 나는 최덕신 선생에게 북에 사는 사람이건 남에 사는 사람이건 민족을 첫자리에 놓고 통일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민족이 있고야 계급도 있고 주의도 있지 않겠는가.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는 해서 못하고 민족주의는 해서 못하며 하느님은 또 믿어서 못하겠는가고 하였다. 우리는 가련에서 반일민족 통일전선 노선을 모색하던 60여 년 전에도 역시 그렇게 부르짖었다.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며 정치가는 도량이 넓어야 한다. 정치가 그릇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지 못하며 정치가가 도량이 넓지 못하면 대중이 그 정치가를 외면해버린다. 보고에서는 당창건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 입장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나는 보고 초안이 준비되자 그것을 곧 가륜회의에 참가하려고 여러 곳에서 모여온 공성과 반제청년동맹 지도 간부들의 토의에 붙이었다. 그때 우리는 낮에는 보레나가 일을 하면서 넌반머리와 무게하의 보들숲에 모여 토론하였고 밤이면 진명학교 주직실에서 낮에 종합된 의견들을 놓고 한 조항 한 조항 토의를 심화시키었다. 대중적인 토의 과정에 제출된 의견들 가운데는 흥미있는 현실적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조선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논쟁이 생겼다. 보고에서 밝힌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규정을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 논쟁의 초점은 고전에도 없고 아직 그 어느 나라에서도 내놓은 적이 없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새로운 성격 규정이 혁명의 보편적 원리나 합법 직성에 모순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때 당시의 청년들은 근대 역사를 변혁시킨 혁명 가운데는 부르주아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도 아니고 부르주아 혁명도 아닌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내놓았으니 의문을 품을 만도 하였다. 우리가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에 조성된 계급관계와 우리 혁명 앞에 제기된 과업으로부터 얻어낸 결론이었다. 조선민족이 수행해야 할 가장 절박한 혁명 임무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우리 인민을 얽어매 놓고 있는 봉건적 관계를 청산하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런 데로부터 우리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형타에 억지로 들어맞추어 혁명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면 교조를 범한다. 형타가 선차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선차이다. 설사 고전에 없는 정식화이고 남들에게 없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규정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서슴없이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막스 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 태도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더니 대표들은 이해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제일 논의가 활발했던 것은 반일 민족통일전선과 관련된 문제였다. 민족통일전선 전략과 관련된 문제는 그 당시理論 실천상으로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로 공인되고 있었다. 국제당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실패한 것을 이유로 통일전선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밀모라 개량주의자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심스럽게 대하였다. 큰 용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때에 민족통일전선 정책을 노선으로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런 문제를 노선으로 제기하면 국제당의 입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동무들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아버지는 지주인데 그의 아들이 형령을 지지에 나서는 경우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본가로서 독립자금도 많이 내고 독립군에 대한 물질적 방조도 많이 했는데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면장으로서 외놈들하고도 잘 섭슬리고 인민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도 형령에 포섭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본인의 사상 동향을 위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때의 이런 견해가 그 후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서 구체화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20개 정강에서 국가 정책으로 명문화되었다. 우리가 가륜에서 내놓은 반일민족 통일전선 노선의 정당성은 그 후 실생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동무들의 의견은 보고를 완성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가륜회의가 정식으로 열린 것은 1930년 6월 30일 밤이었다. 가륜의 동무들은 진영학교 교실에다가 회의장을 준비하였다. 대표들을 위해 교실 바닥에 초물방석들을 깔고 천정에는 여러 개의 남포등을 매달아 놓았다. 첫날 회의는 나의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농민들의 일선을 도우면서 강가나 보들숲에서 저 단위로 혹은 대표 전원이 모여서 보고에서 제기된 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아주 독특한 회의 방식이었다. 가륜의 혁명 조직들이 불악의 경비를 철통같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소년 탐험대원들이 회의 전 기간 특히 우리를 잘 보호해 주었다. 새 세대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대부대가 중부 만주지방에 집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탐한 일제는 우리의 활동부역인 장춘현, 회덕현, 이통현 일대의 밀정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다. 밀정들 중에는 내 사진까지 들고 다니며 행처를 탐문하는 자들도 있었다. 만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영사관의 끈아불들과 조선 총독부 경무국의 밀정들을 통하여 길림을 중심으로 한 만주 지역에 정내의 공산주의자들과는 계열도 다르고 활동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내탐한 일제는 처음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지도 핵심을 잡아내기 위해 우리의 뒤를 집요하게 추적하였다. 우리가 소문을 크게 내지 않으면서도 털을 넓게 잡고 인민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놈들도 우리를 만만치 않게 본 것 같았다. 그때 가륜에서 불악의 경비 조직을 책임지고 소년 탐험대원들과 반제청년 동맹원들을 통솔한 사람은 김원우였다. 그는 회의장에 앉았다가도 슬그머니 밖에 나가 마을을 돌아보면서 경비 상태를 알아보곤 하였다. 내가 일에 몰려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영학교 교실에서 밤을 새울 때면 그도 밖에서 우리들의 신변을 지켜주느라고 밤을 밝혔다. 어떤 날에는 학교 수직실 보호가공에서 감자를 구워가지고 우리에게 밤참으로 내놓곤 하였다. 가륜 고유수 오가자 등지를 개척하는 데서 김원우의 공로가 컸다. 그는 길림에서 청년학생 운동을 할 때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우리는 1928년 봄에 장춘지방의 농촌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김원우를 파견하였다. 그때 김원우는 가륜의 진영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하면서 가륜과 고유수 일대를 돌아다니며 청년들을 교양하였다. 1930년 봄부터는 차광수를 도와 조선혁명군 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도 참가하였다. 김원우가 얼굴이 곱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여자옷을 입히고 현균과 부부간으로 짝을 모아줘 지하공작에 내보낸 적도 있었다. 김원우는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후 무기를 구입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몇 해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옥중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견결하게 잘 싸웠다. 김원우는 전후 시기 안팎의 정세가 복잡할 때 지방에서 당의 노선을 옹호하여 싸우다가 정파분자들에게 잘못되었다. 그 당시 정파분자들은 당에 충실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해하였다. 김원우의 본명은 변묵송이다. 가륜이 우리의 믿음직한 활동기지로 되고 우리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명초원으로 전변된 것은 김원우, 김리갑, 차광수, 김혁과 같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마을을 개척하기 위해 일찍부터 피타는 노력을 해온 결과였다. 우리가 이 고장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 사람들은 남도패와 북도패로 갈라져 서로 등을 지고 살았다. 한때는 이 두 패가 무게하에 물을 둘러싸고 패싸움까지 하였다. 남도패가 논밭을 일구느라고 물목을 막으면
북도패가 자기네 논이 말라버린다고 하면서 삽을 들고 달려가 그 물목을 터뜨려 놓곤 하였다.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북도패와 남도패로 갈라져 한데 어울려 놀지 않는 서글픈 대치 상태까지 빚어졌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김혁, 김원우, 김리갑, 장소봉 등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들은 군중을 설복하여 패싸움을 청산하고 가련에 여러 가지 대중조직들을 내왔으며 학교를 세워 면비교육도 실시하였다. 대표들은 7월 2일 밤 진명학교 교실에 다시 모여 회의를 계속하였다. 그날 밤 분공안을 발표하고 회의를 결석하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 사회를 담당하고 있던 차광수가 집행 속에서 벌떡 일어나 격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그는 덜렁광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울 만큼 덜렁거리기도 하고 흥분도 잘하는 동무이지만 그런 때에도 리성만은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격정에 넘치는 웅변으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희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내두르며 외치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좌절을 당했다고 모두가 가슴치며 통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 가련에서 조선혁명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고고지성을 울렸다. 이 여명의 정서리와 함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궤도를 따라 매진할 것이다. 당무들 즉각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판가리 싸움에 떨쳐나서자. 우리는 그 연설을 듣고 모두 환성을 올리면서 혁명가를 불렀다. 우리가 가련에서 이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길림 시절에 이미 청년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 입장과 태도를 확립하고 공산주의 운동의 세기를 개척해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투쟁의 나날에 심어지고 억중에서 무르익힌 그 사상과 입장을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을 뿐이다. 그것이 곧 우리 혁명의 로선으로 되고 지도사상으로 되었다. 우리가 그 논문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면 모두가 주체 사상을 해구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그 후 항일혁명 투쟁을 비롯한 여러 단계의 혁명을 거쳐 어렵고 복잡한 실천 투쟁 속에서 부단히 발전 풍부화되어 오늘과 같이 사상과 이런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하나의 철학 사상으로 되었다. 해방 후 우리가 주체를 세울 때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은 전후 시기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할 때였다. 1955년에 나는 당 선전 선동부문 일꾼들 앞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울 때에 대한 연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곧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에 대하여라는 문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주체를 세울 때에 대해서는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주체 사상의 본질과 그것이 장시되게 된 경위, 그 사상을 어떻게 구현해 왔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외국인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인민이 그 사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혁명 실천에 구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그 후 김정일 비서가 그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세상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가련회의 후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그 회의에서 내놓은 노선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적들은 우리를 장애일석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뒤에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인민의 바다가 있었다. 우리가 무슨 노선을 내놓기만 하면 인민들은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대오의 수천 수만 명의 아들, 딸들과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만주의 혹한 속에서 15년 동안이나 발톱까지 무장한 강적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이라는 강력한 성세가 있고 인민대중이라는 무한대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